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한다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전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이 나에게 온다는 말처럼 정말로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연애를 할 때에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임했었고요.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데 상대가 나를 제대로 바라볼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어도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친정과 시댁이라는 말로 편을 가르기보다는 두 곳 모두가 나라는 사람이 속해 있는 한 그룹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시댁과 친정이 다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만약 제가 콩 한쪽에 이득을 보더라도 꼭 시댁과 친정에 똑같이 나눠서 먹곤 했거든요. 저는 제 생각이 결혼 후에도 변하지 않고 쭉 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람이 사는 것에 변하지 않는 일은 없더군요. 이런 제 성격을 시댁에서 이용한다는 느낌이 든 것은 제가 친가 식구들을 모두 잃고 난 후였어요. 저는 외동이라 다른 형제도 없고 오로지 어머니, 아버지, 저 이렇게 세 식구만 있었어요. 친척들과는 교류도 그리 많은 집안도 아니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어머니를 떠나보내게 되었죠. 그런 제게 이제 남은 유일한 피를 나는 식구는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없어지면 세상에 이제 나 혼자라는 느낌이 들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건강염려증이라고 할 정도로 아버지의 건강을 챙겼죠.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유난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정도로 저는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와는 매일 눈을 뜨고 자기 전에 통화를 했거든요. 안부차있던 통화였지만 그때는 거의 습관처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부터 계속 통화를 했는데도 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세 통이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급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죠.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아버지의 임종을 옆에서 지켜드리지 못한 것에 엄청 슬프고 가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죠. 어디가 아프셔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잠을 자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아버지까지 보내드리고 저는 공허함을 느꼈어요. 이제 세상 어디를 봐도 온전히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있다고 해도 핏줄보다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는 한동안 넋이 나간 상태로 지냈던 것 같네요. 넋이 나가서 멍하니 있는 저에게 시모는 매일같이 연락을 해왔죠.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었어요. 사소한 이야기부터 제가 이렇게 멍하게 있으면 옆에 남아있는 남편은 어쩌냐는 말이냐, 아직 어린데 정신을 놓고 살 이유가 어디 있냐는 말도 했던 것 같네요. 시모는 저에게 힘을 준다는 명목으로 전화를 계속했지만 제게 큰 도움은 되지 않았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네 집으로 출퇴근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시모가 그렇게 요청을 하니 며느리의 입장으로 싫다고 말할 수 없기에 시댁으로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댁으로 출퇴근을 한 뒤로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시모가 낮잠을 자는 동안에 집안일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 일은 여사였고 이미 제가 시댁에 가기 전부터 제가 할 일들을 만들어 놓거나 미리 정리해서 알려주더군요. 이때 전 느꼈습니다. 말로는 나를 걱정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들은 절대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요. 생각해보세요. 어느 누가 얼마 전에 가족 장례를 치른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생각을 하겠어요. 여기가 회사도 아니고요. 자신의 책임감이 필요한 회사였다면 이해라도 하지만 시댁은 저와 연을 맺는 남편의 가족인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질 않았어요. 더구나 제일 치사하다고 생각한 것은 돌아가신 지 1년이나 지났음에도 툭 하면 저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얘 아직도 너네 아버지 생각하니? 벌써 일주기가 지났다. 언제까지 그렇게 청승맞게 굴 거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어떻게 앞으로 잘 살아갈 것인지 내 생각을 해야지. 애가 이렇게 의욕이 없어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이제 아버지 일은 가련한 사람인 척은 그만하고 정신 차려라. 게다가 어느 날은 이런 말을 하면서 저에게 걸레까지 툭 던져주는 날도 있었죠. 그때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절 위한 일이라며 변명을 해대는데 정말 듣기 싫었어요. 그렇게 우울하게 있는다고 뭐가 해결이 되든 우울할수록 몸을 더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 오기 전에 이불 꺼내놨다. 이불은 세탁기로 빨면 때가 제대로 지지 않으니까 발로 꾹꾹 밟아서 해야 해. 너 우울하다고 그렇게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만 지내면 사람이 더 지친다.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우리 집에 와서 집안일 좀 하고 그래. 그리고 너한테 왜 아무도 없니? 지금 네 앞에 있는 나나 네 옆에서 너랑 같이 지내는 네 남편은 안 보이니? 결혼해서 생긴 시댁이 어찌 남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라도 움직이면서 정신 차려. 시모는 이런 변명을 하며 매일같이 저를 집으로 불러서 집안일을 시켰죠.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시댁에서 독립해 있던 사실이었죠. 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고생할 무렵 시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생겼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조용히 저를 부르더군요. 오늘 할 말이 있어.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구급 공무원을 한번 준비해보려고. 걱정하지 마.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20대 애들처럼 뭐 2, 3년 준비하겠다 이런 게 아니야. 딱 1년만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학원 운영할게. 내가 이 기회에 내 꿈에 한번 도전할 수 있게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지금 당신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아. 아직 마음도 다 추스리지도 못했는데 엄마가 자꾸 집으로 부르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도 나 이번 기회에 딱 한 번만 도전하고 싶어. 제발 나 좀 도와주라. 부탁해. 남편은 안 그래도 힘든 제게 자신의 평생 꿈이라며 공무원 시험을 보고 싶다고 말했죠. 딱 1년만 준비해보겠다는데 아내의 도리로 절대 안 된다 말릴 수는 없었어요. 사실 남편은 본인이 대표이자 직원인 속기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다 아시잖아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수입이 계속 줄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원래 있던 직원들도 유지하기 힘들어서 다 내보내게 되었고요. 혼자서 학원을 운영하기 예전 같지 않은 수입에 살기도 팍팍해져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가정을 안정적으로 꾸리고 싶은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갔어요. 그런 남편의 절실함을 알고 있기에 저는 남편을 도저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모아둔 돈으로 공무원 학원에 다녔어요. 남편이 공무원 준비를 하는 1년은 정말 이제껏 힘든 것은 저리 가라 할 정도였죠. 주변에서 자식들이 공무원 준비한다고 뒷바라지하는 부모님들이 정말 대단해 보일 정도였어요. 남편은 돈을 아낀다며 집에서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고, 시모는 그런 남편을 잘 돌보라며 매일같이 찾아와서 잔소리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더 문제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는 도중에도 시댁의 집안일까지 제가 담당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집에도 일이 산더미 같은데 시댁까지 가서 일을 하니 몸이 버텨내질 못하더군요. 덕분에 고마운 일은 하나 있었네요. 시모의 말처럼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은 전혀 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니 몸도 지치기 전보다 정신도 없이 살았죠. 한 번은 동창회 모임을 나갔는데 친구가 저를 보더니 왜 이렇게 푹 사갔냐고 물어보더군요. 요즘 혹시 살기가 너무 어렵냐고, 내가 뭐 도와줄 일이 없냐고 물어보는 친구에게 부끄러워서 제대로 말도 못했어요. 친구들은 그래도 제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으니까요. 특히나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내왔던 친구들이기에 저의 예전 모습을 잘 알고 있었으니 더욱 입을 열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제 성격은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해갔고 항상 기죽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또 남편도 그래요. 자기가 시험 준비를 한다고 집에 들어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가서 자기 바빴으니까요.
전 그렇게 남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1년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살았죠.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남편은 머리가 있는 편이었는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한 끝에 9급 속기직 공무원에 합격을 했죠. 내 남편이 공무원에 합격을 했다니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순간이었죠. 왜냐면 합격 이후 시모가 남편이 무슨 큰 벼슬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이 싫은 것은 아니에요. 자신이 말한 대로 1년 안에 공무원에 합격했으니까요. 남편의 이런 모습은 물론 저와 잘 살고 싶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을 왕처럼 대하는 시모가 밉지 않은 것은 아니었죠. 시모는 저녁마다 남편에게 손 마사지라도 해주라면서 저를 독촉하곤 했거든요. 속기직으로 일하면 손이 얼마나 아프겠냐며 우리 공무원 아들이 힘쓰는데 저는 집에서 앉아서 대충 집안일만 하고 산다고요. 한 번은 남편이 일을 마치고 왔는데 손이 좀 불편했나 봐요. 밥을 먹는데 손목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아, 요즘 손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 일을 너무 많이 했나? 공무원이라고 그냥 앉아서 대충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생각보다 일이 많아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이 손목이 다 아프네. 나이가 들면 수저드는 것도 힘들다더니 완전히 딱 그 짝이야. 당신은 어디 안 아파? 나만 이렇게 아픈 건가? 공무원 일을 우습게 생각했다며 요즘 일이 너무 많다고 손목이 아프다며 생색을 내는 남편의 모습을 본 시모는 저를 옆으로 툭 밀치더니 본인이 남편 맞은편에 앉는 거예요. 그리곤 마치 아기한테 밥을 먹이듯이 남편한테 밥을 떠먹여주더군요. 그 꼴을 옆에서 보고 있으니 참 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직 자식이 없어서 그런지 도저히 시모의 모습이 이해되질 않았어요. 남편은 다 큰 성인이고 자기 앞가림은 다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 어른에게 아기처럼 밥까지 먹여주는 시모의 마음을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서 그냥 식탁을 등지고 거실로 나왔죠. 그런 제게 시모는 한 소리 하더군요. 야, 넌 하늘 같은 공무원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와서 손목이 아프다는데 그렇게 가고 싶어? 어떻게 젊은 애가 손목이 아플 정도로 일했다는데 옆에서 밥이라도 한 숟가락 떠주진 못할 망정 저것도 며느리라고 내가 드렸어. 집구석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주제 남편이 벌어준 돈으로 먹고 살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모시고 살아야지. 당장 와서 나처럼 못해? 그렇게 식탁을 떠난 제가 보기 싫었는지 다시 와서 자기처럼 남편에게 밥을 먹여주라는 거예요. 남편은 그런 시모를 말리고 있지도 않았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밥을 먹여줬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회사에 출퇴근하며 열심히 돈을 벌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몸이 아플 때도 있고 하는 거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정말 숨이 막혔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남편의 새 직장 덕분에 더 이상 시댁에 가는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남편이 공무원으로 합격되고 발령을 받았는데 발령지가 딱 우리 집 근처였거든요. 예전과 달리 남편이 출퇴근 신세가 되니 시모도 저를 더 이상 시댁으로 부르지 못하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옆에 있어야 남편의 뒷바라지를 잘 하겠지 싶었나 봐요. 그래서 시모가 집에 오는 날이 아니면 대체적으로 혼자 보낼 여유가 종종 생기곤 했어요. 이때 문득 남편이 열심히 공부하던 모습이 떠올랐고 저도 예전에 공부했던 패션 분야를 공부하기로 다짐했네요.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된 남편의 모습이 저를 자극하기도 했고요. 다시 평화를 되찾고 천하태평하게 쉬면서 나에게 일 시키는 시모를 보지 않아도 되니 전보다는 한결 숨통이 트였어요. 결혼 전에는 패션에 대해서 엄청 치열하게 공부했었어요. 그때는 여성복이 주였는데 지금은 엄마가 될 시점이라 그런지 아동복에 더 관심이 생겼어요. 한국에서는 아이들 옷을 기성복으로 많이 입히지만 외국에서는 직접 아이의 옷을 만들어서 입히는 부모들도 많거든요. 저도 그렇게 언젠가 내 아이에게 내가 만든 옷을 직접 입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는 일이 쉽게 한 결정은 아니기에 차근차근 준비를 했어요.
물론 시댁 식구들에게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죠. 제가 공부한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한 6개월쯤 공부를 했을 무렵이었나? 당시 학원에서 친해진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집으로 초대하더군요. 평소에도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사이라 흔쾌히 간다고 얘기했죠. 저는 그 친구가 간단히 식사 한 끼 하자고 해서 단순히 밥 한 끼 하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집에서 식사한다고 해서 여자 둘이 얼마나 차려서 먹겠어요. 이런 생각에 편한 마음으로 친구 집을 방문했던 저는 친구의 남편의 등장으로 엄청 긴장했어요. 아무런 대화도 없이 처음 마주친 사람이 대뜸 저를 보더니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이 살갑게 다가오니 처음에는 경계를 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친구 남편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 친구가 저에게 식사를 대접한 이유를 알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이 사람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놀라셨겠지만 사실 이 자리를 만든 것도 저입니다. 아내가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요즘 학원에 다니는데 친해진 사람이 디자인을 너무 잘한다고, 저런 사람이 왜 여태껏 일을 안 하고 있었는지 안타깝다고요. 요즘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칭찬을 해서 너무 궁금하더군요. 제가 사실 아동복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식사 함께 하면서 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초대하게 됐습니다. 자, 긴장하지 마시고 일단 식사부터 즐기시죠. 알고 보니 학원에서 친해진 친구의 남편은 유명한 브랜드의 아동복 사업을 하는 대표였던 거예요. 긴장 말고 가볍게 식사를 하자는 말에 저는 더 긴장을 풀 수 없었어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아동복 디자인이었으니까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새에 식사 자리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이어서 사업 이야기로 넘어갔죠. 친구는 아동 드레스를 디자인하던 저를 유심히 봤다고 해요. 제가 하는 디자인이 너무 눈에 들어와서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다고. 남편에게 말해서라도 같이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내 디자인이 이렇게 칭찬을 받으니 어쩔 줄을 몰랐죠. 남편분은 제게 제안을 하나 하더군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저희 같이 일해보지 않겠어요? 제가 전에 아내가 가지고 온 디자인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괜찮더군요. 디자이너가 그냥 디자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사실 이 옷이라는 게 생각처럼 뚝딱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디자인한 거 보니까 소재나 최근 유행도 신경 많이 쓰면서 디자인하시는 게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예전에 패션에서 일하신 경력이 있다고 하니까 더 믿음도 가고요. 솔직히 그때 그 디자인 보고 바로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엄청 참았습니다, 저. 저희 아내가 어찌나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하는지. 아무튼 이왕이면 같이 일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선뜻 스카우트 제의를 하니 얼떨떨하기도 했지만 속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제가 결혼하면서 일에 손을 놓은 지 오래되기도 했으니까요. 경력이라고 해봤자 지금보다 조금 더 일한 사람 정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머뭇머뭇하고 있으니 친구 남편은 그런 저를 설득하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아내 말처럼 쉽지 않은 분이네요. 솔직히 디자이너가 디자인만 신경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디자인만 딱 신경 쓰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말고는 다른 과정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제조 과정 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죠. 맨땅에서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이라 그런지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듯 친구도 입을 열었어요. 그래, 나중에 자기가 만든 옷이 딸이 입는다고 생각해봐. 물론 아드님이 귀여운 턱시도를 입을 수도 있고. 나도 자기 마음 알지. 나도 딸만 둘이잖아. 엄마로서 자식에게 예쁜 옷 입혀주는 재미가 얼마나 큰데.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학원 다니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애기 진지하게 생각해줘. 우리도 이거 쉽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내가 자기 실력 보고 어렵게 결정해서 제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줘요. 친구의 말이 솔깃했죠. 저도 패션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한 건 내 아이에게 내가 만든 옷을 입혀주고 싶어서니까요.
조금만 더 고민해보겠다는 말을 하고서 얼마 뒤 친구에게 스카우트 제의 고맙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죠. 집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도 친구 남편의 제안은 정말 달콤했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회사에 쉽게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제 디자인 하나만으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내어준다는 건 포기할 수 없는 이야기였죠. 한동안은 행복함에 젖어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 뒤에는 불행이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얼마 안 가서 겨우 갖게 된 행복도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죠. 오랜만에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니 신우를 도우라는 거예요. 혼자서 애들 보고 있는 애가 얼마나 힘들겠냐며 제가 집에서 놀고 있으니 손이라도 더 하라고 말하더군요. 구태여 저와 비교까지 하면서요. 신우는 공무원 남편이 없이도 혼자서 애도 보고 살림도 하는데 저는 집구석에서 혼자 놀고 있다고요. 이제는 시모의 말이 지긋지긋했죠. 말끝마다 남편이 공무원이라서라는 말을 했으니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 하기 싫다고 말하면 또 싫은 소리만 할 게 뻔해서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모가 다녀온 다음 날 시모의 말대로 신우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도착한 신우의 집은 빈집만 덩그러니 있던 거예요. 그런데 집은 아주 쑥대밭이 되어 있어서 혹시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을 정도였죠. 온갖 옷더미에 쓰레기, 설거지, 이불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멍하니 서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한 통 왔죠. 얘, 도착했니? 넌 도대체 애가 어떻게 된 게 도착했다 아니다 천하도 없니? 예절을 어디로 배운 건지 원. 야, 너는 집에서 찡찡거리면서 혼자서 우울하게 앉아있어도 남편이 척척 공무원이 돼서 집 잘 돌보고 있잖아. 대단한 뒷바라지도 없이 구급 공무원을 남편으로 얻었으면 우리 가족에게 감사해야 하지 않겠어? 너희 부모님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니? 아니면 뭐 대단한 걸 물려주기로 했니? 세상에는 공짜는 없는 법이다. 지금 남편이랑 잘 살고 싶지? 집에서 당장 내쫓기 싫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네 신우 집 청소, 빨래 다 해놓고 우리 집에 가서도 다 정리해놔라. 내가 오늘은 힘들까봐 얼마 안 만들어두고 나왔으니까 알아들어? 시모의 말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죠. 세상에 어떤 시모가 자기 며느리를 식모처럼 부린답니까? 솔직히 저는요. 신우 집에 가기 전에는 신우가 안쓰럽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주변에 친구들이 애 낳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다 봤으니까요. 애 볼 때가 가장 힘들다고 말하던 친구들의 말이 떠올라 같은 여자로서 좀 도와줘야지 싶어서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시모 옆에서 신우는 시모와 같이 깔깔대고 웃고 있었죠. 이전까지 자기 집 청소하는데 부르는 것까지는 저도 어떻게든 참았습니다. 그래도 집안 어른인데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부르셨겠지 생각하면서 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하다못해 다 큰 신우의 집까지 청소하라는 말에 더 이상 이렇게 뒀다가는 사돈의 팔촌까지 나보고 돌보라고 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으려던 시모에게 소리쳤어요. 끊지 마세요, 어머님. 제가 그래도 시댁이라는 생각에 가족이니까 서로 돕고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어머님 집 청소하고 우리 집도 돌봤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왜 신우 집까지 청소며 빨래며 해야 해요? 신우는 뭐 애만 보는 사람인가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자기 손으로 알아서 청소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놈의 공무원 소리 좀 그만하세요. 구급 공무원이라고 해봤자 월급 얼마나 된다고 공무원을 말끝마다 붙이세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솔직히 제가 결혼 전에 벌었던 돈보다 남편이 학원하면서 벌던 돈보다 훨씬 안 되는 돈이에요. 알기는 하세요. 저 이렇게는 같이 못 삽니다. 아니 안 살아요. 그놈의 잘난 공무원 남편 그냥 데려가세요. 저도 필요 없습니다. 제 말에 시모는 화가 나는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저에게 하더군요. 신우는 시모 옆에서 거들었고요. 이게 재워주고 먹여줬더니 뭐? 공무원 월급 쥐꼬리라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데려가라고? 이게 말이면 다인 줄 아나? 지금 그깟 집안일 하나 못해서 나한테 큰 소리를 쳐? 내가 네 아비 죽고 나서 얼마나 너를 챙겨줬는데 지금 네가 그따위 행동을 해?
아주 싸가지 없구나 너. 그리고 어른한테 큰 소리 치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네 죽은 부모들이 너를 그렇게 키우든. 맞겠네. 부모가 애를 이렇게 키웠으니 행동이 있다위지.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우습게 느껴졌나 보다 너. 그래, 네가 네 남편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지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지금 당장 갈 테니까 너 나한테 싹싹 빌 준비나 해라.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너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어. 엄마, 요즘 애들이 저런다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자식 없이 저러고 청승맞게 사는 거 아니겠어? 애 안 생기는 것도 제 잘못 아니야? 애가 저렇게 못났으니 애도 없이 저러고 살지. 우리 집에 왜 저런 애가 들어와서 물을 흐리나 몰라. 당장 찾아온다는 시모의 말에 전 하나도 겁나지 않았어요. 신우의 집에 온 시모에게도 저는 당당하게 나가겠다고 소리치며 제 앞을 막던 시모도 밀치고 그대로 집을 나갔죠. 집에서 짐을 싸던 저는 시모가 다시 찾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전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죠. 빠르게 짐을 싸고 근처에 아주 괜찮은 호텔로 향했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꺼놨죠. 물론 일에는 지장이 가지 않도록 다 처리는 해두고요. 그렇게 이틀이 지났을 무렵 저는 더 이상 일이 지체되면 안 된다 싶어 전화기를 켰어요. 역시나 사람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시모에게 전화가 무섭게 와 있더군요. 더불어 소식을 들은 남편에게도 잔뜩 연락이 와 있었죠. 부재중 전화와 문자에도 겁내지 않고 남편과 시모에게 회사 주소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더 할 말이 있으면 여기서 이야기하자고 덧붙였죠. 역시나 성격 급한 시모는 문자를 받은가 동시에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전화를 무시하고 곧장 회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일들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저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지금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요. 전화 너머로 시모가 소리치는 말이 들렸죠. 여기 내 며느리가 있다고요. 왜 사람 말을 안 믿어? 여기 직원 교육을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자, 여기 보이세요? 우리 며느리가 자기한테 할 말 있으면 여기로 찾아오라고 주소 줬다고. 당장 우리 며느리 불러와. 가정도 있는 여자가 외박까지 하면서 아주 당당해. 아이고, 사람들 여기 들어보세요. 어느 아내가 가정을 내팽개치고 집을 나가나? 이해가 가요? 우리 며느리 당장 안 불러주면 안 나갑니다. 나 여기서 한 발짝도 못 움직여. 안 나가. 시모는 엊그제 제 행동에 어찌나 분했던지 회사 프론트 한가운데서 난리를 피우고 있던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두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나 싶어서 직원에게 그 둘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사람을 보내서 자기들을 데려오자 어안이 벙벙한지 시모고 남편이고 멍한 표정으로 오더군요. 시모와 남편을 부른 장소가 바로 제 개인 사무실인 이사실이었으니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놀랄만 하겠죠. 아무튼 그렇게 1층에 있던 사람을 불러오고 저는 시모 남편과 함께 이사실로 향했어요. 그렇게 문을 연 순간 정면에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이름으로 된 명패였죠. 책상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명패를 보는 남편과 시모의 눈에는 놀람이 가득하더군요. 심지어 시모는 발까지 헛디뎠는지 쓰러질 뻔했고요. 도대체 이게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당장 나한테 설명해. 저기 왜 네 이름이 있어? 정말 네가 여기 이 사람 말이야? 이렇게 성공했으면서 왜 네 남편이나 나한테 이야기 한마디 없었던 거냐? 네가 그러고도 가족이야? 어떻게 가족을 속일 생각을 해? 그러면서도 하는 말은 저를 비난하는 말이었죠. 전 그대로 책상으로 향해 위에 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남편 앞으로 건넸어요. 남편은 이게 뭔가 싶어서 열어보더니 표정이 굳었죠. 그런 남편을 보고 시모도 궁금했는지 남편 손에서 서류를 가져가서 읽어보고는 저를 다시 쳐다보더군요. 보고 계신 거 잘 이해하신 듯 하네요. 맞아요. 이혼 서류예요. 저 더 이상 이렇게 절 무시하는 가족과는 함께 살 수 없어요. 제가 잘 나가니까 이제 좀 탐이 나세요? 제가 버는 돈이 그렇게 탐이 나시나 보죠? 왜? 제가 얼마 전에 남편 월급이 쥐꼴이라고 하니까
공무원이 대단한 거라면서 그렇게 떵떵 소리칠 때는 언제고요? 제가 잘 되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가족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지금 상황이 아주 우습죠? 어머니한테나 대단하신 공무원이지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무원 월급? 제가 버는 돈에 비해선 세 발의 피고요. 제가 참아주면서 살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말하지는 못할 망정. 뭐라고요? 집안 살림이나 잘하라고요? 저 이제 아쉬운 것 없거든요. 남편하고 이혼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사실 호텔에 묵던 이틀 동안 생긴 엄청난 일 때문이에요. 같이 일을 하던 대표인 친구 남편에게 제 상황을 이야기하니 당장에 이사 자리까지 마련해줬거든요. 물론 그냥 만들어준 자리는 아니에요. 제가 만든 드레스가 출시도 되기 전에 인기가 폭주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고객의 반응을 보기 위한 SNS 계정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제가 디자인한 드레스를 올렸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대표에게도 내 실력을 확실히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거고 대표는 저에게 더 투자하겠다며 이사라는 직함과 회사차 한 대까지 호텔로 보내줬죠. 심지어 제가 지금 집에서 쫓겨나서 호텔에서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에 건물 1층에 제 방까지 만들어주더군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라 저도 어안이 벙벙했지만 이때까지 공부하고 쌓아온 제 실력으로 읽어낸 결과라 너무나 뿌듯했죠. 그리고 더 이상 시댁에 잡혀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남편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시무가 저에게 하는 행동을 그대로 보고만 있던 남편도 사실 동조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전 직함을 받은 직후에 바로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이혼 서류도 그때 작성하게 되었고요. 이런 제 성공이 시무를 자극할 줄은 알고 있었어요. 원체 사람이 눈이 보이도록 욕심이 많았으니까요. 전 이혼해서라도 시무의 콧대를 꺾어주고 싶었죠. 결과는 제 승리로 끝났고요. 이혼 서류를 보던 남편은 시무에게 되려 큰소리치기 시작했거든요. 엄마가 지금 어떻게 했길래 애가 이래? 엄마 때문에 내가 이혼해야겠어? 당장 내 아내한테 사과해. 그러게 왜 사람을 함부로 괴롭혀서 아들이 이혼하게 만들어? 나 이혼남 되면 엄마가 책임질 거예요? 아니면 당장 무릎을 꿇어서라도 사과하시란 말이에요. 시모는 남편의 외침에 급히 들고 있던 이혼 서류를 본인 등 뒤로 숨기더니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러고는 입에 발린 사과를 했죠.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내가 왜 그랬는지 참. 내가 어릴 때 못 배우고 커서 그런가 봐. 무식한 것도 죄라더니 내가 딱 그 짝이네.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싹싹 빌 테니 우리 아들이랑 이혼은 다시 생각해줘.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에 전 시모에게 그간 당했던 걸 그대로 돌려줬어요. 왜? 공무원 아들에다 이사 며느리까지 얻게 되었으니까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어쩌죠? 제가 당신 아들하고는 더는 못 살겠는데. 한 가지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생각한 건데 말이에요. 아들 이웃남 만들고 싶지 않거든. 내일부터 당장 우리 집에 와서 청소부터 시작하세요. 왜? 저번에 저보고 몸을 움직여야 건강해진다면서요. 어머님도 요즘 힘들다고 찡찡거리시던데 몸 좀 움직여야지 더 건강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밖에서 열심히 돈을 벌면 뭐라도 오가는 게 있어야죠. 안 그래요? 맨입으로 제가 벌어주는 돈 받아먹으려고요. 어림도 없죠.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으셨죠? 시모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했지만 제 말에 알겠다 외에는 대답하지 못했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제가 집안의 기둥이자 돈을 벌어다주는 가장이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사실 말이 좋아서 공무원이지 진짜 월급은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보다 못 받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이 7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날 이후로는 시모가 우리 집에 와서 청소며 빨래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저는 시모처럼 일을 일부러 만들거나 하지는 않아요.
요즘은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집에 손을 못 대고 있기도 하지만요. 최근에는 시무가 떠받들 사람이 한 사람 더 늘었어요. 바로 그렇게 고대하던 아이가 생겼거든요. 제 신경은 전보다 날카로워졌지만 그렇다고 누구처럼 일부러 치사하게 시무를 구박하진 않아요. 오히려 시무가 제 눈치를 보면서 청소 다 했는데 가도 되니? 해도 되니? 검사를 받고 살고요. 아이가 생긴 후로는 청소 같은 거는 다 본인 시키라면서 가사 도우미 노릇을 자주 하고 있기도 하네요. 아무래도 일과 임신이 함께하니 힘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제 모습에 남편도 시무가 제게 해코지라도 하지 않을까 곤두서 있고요. 요즘은 정말 살맛이 나요. 집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편하게 있을 수도 있고 남편과도 전보다는 더 동등한 위치에서 이야기하고 지내고 있고요. 저는 제 스스로의 능력으로 공무원 남편만큼 내 능력도 충분히 좋다는 걸 시댁에 입증하게 되었고 그 결과도 물론 만족스러워요. 사실은 그간 남편이 공무원에 합격하고 어깨가 하늘까지 솟아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그런 남편을 옆에서 오기야 금이야 하면서 돌봤던 시모의 행동에 더 오만하게 행동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 어깨가 조금, 아니 많이 내려간 듯 보여요. 예전보다는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도 늘었고 예전에는 저를 잘 챙겨주지 못했다면서 생전 안 하던 선물 공세나 집안일을 하는 행동도 해요. 사실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는 그런 건데 이렇게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니 좀 억울하기도 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도 그렇게 적은 금액을 들고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친정 식구도 못 사는 편은 아니었고요. 돌아가신 부모님은 노후가 탄탄하신 상태였지만 일찍 돌아가셨을 뿐이고요. 그래서 그간 힘들게 살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제게 남기신 유산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걱정하진 않았어요. 요즘은 이런 사실을 시댁에 말을 했더라면 제가 겪은 일들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까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시모가 제게 했던 행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앞으로도 지켜보면서 살 예정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제 쪽으로 대세가 기울어서 이 기회를 잘 잡아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